안녕하세요. 논술의 이론과 실제 강의를 맡게 된 이선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을 직접 뵙고 인사를 드려야 하는데 여러 가지 상황상 이렇게 영상으로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논술의 이론과 실제라고 하는 강의는 사실은 여러분들이 글을 쓰고 그리고 그 글에 대해서 제가 이러한 것들이 논증적으로 이러한 것들이 더 보완되어야 되고 그래서 논리적인 어떤 글쓰기가 이러이러한 거다라고 하는 실제적인 어떠한 여러분들의 글쓰기를 포함하고 있는 강의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 영상으로 지금 뵙게 되면서 사실은 그런 실제적인 어떠한 실습이라고 할까요?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 뵙게 되면서부터 하기로 하고요. 우선은 이제 논술에서 이제 우리가 가져야 되는 어떤 논술이라는 게 왜 필요하고 그리고 논리적인 이 논술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논리적인 어떤 소통의 어떤 가능성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입각해서 논리적으로 서술하고자 하는 건데 그러한 것들에서 우리가 필요한 어떠한 자세라고 할까요? 필요한 어떠한 그 우리의 생각들, 이론들 그러한 것들을 먼저 짚어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논리적으로 글을 쓰고 논리적으로 말을 해야 되는 것 이유 그걸 저는 이제 논리적 소통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왜 논리적인 소통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너무 뻔한 얘기 같지만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다뤄보기로 하겠습니다. 이거는 글쓰기에도 아주 중요한 작업인데요. 사실은 여러분들께서 내가 무언가를 글을 쓰고 싶다, 논리적으로 어떤 주장을 하고 싶다 라고 했을 때 내가 왜 무엇을 쓰고자 하는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 필요합니다. 그러한 생각에 기반하고 있는 어떤 논리적 소통이라고 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하고 같이 다룰 차례는요, 이렇게 됩니다. 우선은 논술이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기로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논술을 잘 하려면 어떤 능력이 필요한지, 이제 그런 능력을 어떻게 습득할 건가는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만나서 더 그 연습해보고, 더 논의해보고, 더 교정해보고 해야 될 문제이겠지만, 논술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단순하게 어떤 글쓰기를 잘한다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논술 능력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고요. 그리고 논술을 잘 하려면 그러면 이제 저는 이제 논리적인 말하기, 그러니까 뭐 읽기도 있지만 이제 일상생활에서 논리적인 어떤 말하기 어떤 기반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논술을 가장 재미있게 하는 방법은 저는 토론을 잘 하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토론을 통해서 이제 어떠한 논리적인 어떤 근거를 제시하고 서로 합의를 이뤄내고 또 거기 설득을 하고 설득을 당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어떤 서로 이해를 하고 뭐 이러한 지점에서 토론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논리적으로 우리가 소통한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토론이 왜 필요한지 우리의 일상생활에서도요. 그리고 토론의 어떤 조건들이 뭐가 있는지라고 하는 것을 두 번째 토론에서 다뤄보기로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이제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이제 소통인데, 토론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이제 소통인데, 의사소통, 말로 하는 소통이죠. 그런데 거기에 지켜져야 될 몇 가지 룰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민주적 의사소통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정리를 해보고요. 그리고 이제 어떤 민주적인 어떤 소통으로 이루어진 사회가 어떤 방식이냐.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들의 관계인 이 사회 속에서 민주적인 소통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물음을 다뤄보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결론인데요. 어떻게 우리가 논리적인 어떤 말하기로 민주적으로 사람들과 소통하는 어떤 삶이라고 하는 것이 가능할까?
라고 하는 문제.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정말 오리엔테이션, 큰 얘기죠. 오리엔테이션으로 논술 이전에 어떠한 민주적인 어떠한 소통, 논리적인 소통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하고 어떤 연관성이 있는가라고 하는 문제. 그리고 이거는 글을 쓰시기 전에 여러분들이 어떤 논술을 하시기 전에 먼저 무엇을 내가 이야기를 하고 무엇을 소통하고 소통하기 위해서는 어떤 지점을 생각을 해야 되는가 라고 하는 가장 근본적인 어떠한 이야기를 오늘 이 시간에 다뤄보기로 하겠습니다. 논술이란 무엇인지 1번 논술에 대해서 우리 한번 이야기해 보기로 합시다. 여러분들 아마도 논술이 이러저러 해서 필요하다. 그래서 논술을 잘 해야겠다. 라고 해서 이 수업을 들으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논술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논술이라고 하는 것은요, 말 그대로 논리적으로 서술한다는 겁니다. 논리적으로 서술한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여기서 제가 의견이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의견을 논리적으로 서술하는 것이 논술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논술을 해야겠다라고 논술 시험이 있다, 아니면 논술적인 글쓰기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컴퓨터 딱 켜놓고 앞문장부터 시작하시면 안 돼요. 그럼 뭐냐? 내가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하셔야겠죠. 그래서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이렇게 보다 보면 나는 이 글에서 주장하고자 하는 바가 이거구나 라는 것을 통해서 나는 이 논리적인 글쓰기를 통해서 어떤 주장을 이러하게 근거를 가지고서 서술하고 이것을 해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먼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논술을 하실 때 나는 글 써야 되니까 써야지 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순서가 틀렸어요. 그럼 뭘 하셔야 되느냐?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이것을 어떤 생각을 다른 사람들에게 논리적으로 서술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을 좀 분명하게 생각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논술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의견을 그래서 논리적으로 서술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또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어요. 논술을 어떻게 잘하나요? 라고 하는 거 저도 물어봤거든요. 저도 이제 저는 이제 철학을 공부하고 철학으로 논문을 쓰고 또 이제 논리적인 어떠한 이런 글쓰기라든지 논리적인 어떠한 말하기 뭐 이런 것들도 수업도 하지만 사실은 저도 제가 얼마만큼 논리적으로 이거를 잘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이 능력을 더 함양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런 부분에 우리나라에서 저명한 그 선생님께 여쭤봤더니 평소에 해야 된다라고 하시더라고요. 평소에 어떻게 합니까? 라고 말씀을 여쭤봤더니 뭐냐면 그 선생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뭐냐면 우선은 조금 요약하는 훈련이 되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 10장짜리를 5장으로 요약할 수 있고 5장짜리를 또 반절 2장 반으로 요약할 수 있고 2장 반짜리를 다시 또 그 반절로 요약하는, 그러니까 내용을 파악해서 이 내용이 무엇을 얘기하고자 하는가를 좀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것을 논리적으로 구조화시켜낼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선생님 누가 요즘 책 한 권 요약해오라면 요약을 해오고 누가 그것을 요약을 다복합니까? 조금 더 일상생활에서 이 논술의 능력을 키울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요, 선생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요, 신문 사설 중에서 이제 날마다 여러분들이 이제 기사 클릭하시잖아요. 그러면 기사 클릭하실 때 연예인들이 뭐 했다 뭐 이런 거 보지 마시고요. 조금 이제 논증적으로 자신의 주장이 있는 글들을 좀 살펴보시면서
그 주장 있는 거, 이 논리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글에는 확실히 뭐냐면 주장하는 바가 있거든요. 주장하는 바. 그러면 그것에 정확하게 이 신문 사설은, 이 글은 이것을 주장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찾아내시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근거들, 거기에서 제시하고 있는 근거들이 있어요. 자신의 주장을 이제 서포트하기 위해서, 지지하기 위해서 거기에서 나타나는 어떠한 그 근거들이 있거든요. 그 근거들을 찾아보시라는 거죠. 그래서 하루에, 그 선생님 말은 하루에 5개만 해도 된다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책을 통해서 뭐 여러 가지 문제집도 많더라고요. 뭐 이런 문제집류의 공부가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여러분들이 어차피 신문기사 보시잖아요. 인터넷 그 핸드폰 들고 맨날 기사 클릭하시고 뭔 사건이 있는가 보실 텐데, 조금 더 이제는 가십 중심으로 어떤 그러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떠한 그 논증적인 어떤 자신의 주장이 있고 어떤 근거가 있는 그쪽으로 살짝 옮겨주시고요. 이 옮긴 상태에서 주장하는 바가 뭐고 그것의 근거가 무엇인지를 좀 찾아서 그 기사들, 그 글들 하나하나를 좀 읽어보고 정리하는 습관을 갖는 것. 이게 바로 이 사람은 이거를 주장하기 위해서 이런 근거를 사용했구나 라고 하는 거를 일상생활에서 하면 다른 사람들은 도대체 논리적으로 서술하기 위해서는 논술을 한 거죠. 그래서 어떠한 방식으로 이렇게 주장을 하고 어떠한 근거를 사용하는구나 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체크하실 수 있고요. 또 그 체크하는 순간에 여러분들이 그 어떤 기술을 배우실 수 있는 겁니다. 저 직접 그 선생님한테 여쭤봤거든요. 이분은 엄청나게 시험도 많이 내시고 한국에서 유명한 선생님인데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5개만 제대로 클릭하면 된다. 클릭해서 그거 체크하고 이렇게 하면 따로 문제집 펼쳐보지 않고 따로 이러한 것들의 어떤 이런 거 없이 이미 그 능력이, 그 역량이 몸에 배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해보려고 노력 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함께 같이 그 날마다 기사 클릭하실 때 조금 더 논증적인 어떠한 기사 중심으로 주장하는 바가 뭐냐, 첫 번째. 그리고 그것의 근거가 뭐냐를 살펴보시는 것. 그래서 논술과 가깝게 되는, 친해지는 것. 그리고 그것을 나의 것으로 만드는 어떤 그러한 방식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팁입니다, 팁. 자, 그래서 논술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보시다시피 자신의 의견을 논리적으로 서술하는 거다. 근데 논술이라고 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글을 쓰는 것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말하기와 글쓰기가 같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논술을 할 때 그 구조적으로 선생님 저는 글쓰기가 안 돼서요 라고 말씀하시지만 사실은 말하기와 글쓰기가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이 말하기와 글쓰기, 논리적인 말하기와 글쓰기 능력이 같이 가는 거다 라고 하는 거고요. 그러면 이 논리적인 말하기와 글쓰기의 방식을 습득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평소에 그냥 이렇게 널려놓고 이야기하는 방식이 아니라 조금 더 논리적으로 구조화해서 나는 이걸 얘기하고 싶은데 이렇게 어떤 근거를 이렇게 제시하는 방식으로 좀 말하기의 방식을, 물론 모든 일상생활에서 그렇게 말하시면 참 답답한 일이겠지만 그렇지만 그래도 어떤 우리가 대학 안에서 쓰고 있는 말하기 방식은 다 논리적인 말하기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로 습관을 옮겨보시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글쓰기를 저기 다른 이야기를 쓰는 게 아니고 내가 그렇게 논리적으로 생각하고 그리고 말하고 근거를 제시하는 어떠한 방식들을 글로 옮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좋은 글쓰기라고 하는 건 일상생활에서 자기가 말하던 바를 글로 잘 옮겨놨을 때 이 글들의 어떤 내용들이 살아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을 따로 생각하지 마시고 일상생활에서 논리적인 말하기와 글쓰기를 생활화하는 것이 바로 논술이 의미하는 바다라는 것을, 정말 원론적인 얘기지만 사실은 원칙적인 얘기가 가장 중요한 법이거든요. 그런
말씀드릴게요. 저도 사실은 이제 여러분들도 각과의 이제 교수님들 계시고 이제 그 보시면 다 글쓰기를 하시는데 그 글쓰기가 뭐냐면 논술이에요. 논증적 글쓰기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은 다들 뭘 쓰신 분들이냐면 논문을 쓰시는 분들입니다. 논문에는요, 나는 오늘 참 슬펐어, 이런 느낌이야, 이런 느낌적 느낌이야, 뭐 이런 얘기 안 나옵니다. 그런 얘기를 필요로 하는 게 아니고요. 대학에서는, 이 대학이라고 하는 곳에서는 어떤 논리적인 어떠한 글쓰기를 하고, 또 수업이라고 하는 것도 어떤 느낌, 뭐 문학을 다루거나 어떠한 감상을 다루는 것 같지만 그러한 것들을 하는 게 아니고 논리적인 말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논문을 쓰고 이제 대부분의 글쓰기라는 게 뭐 이렇게 뭐 작은 에세이라고 하지만 거기도 다 이렇게 논증이 들어가는 글을 씁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제가 글을 쓸 때 저는 이제 뭘 하냐면 제가 말할 사람을 찾고 다닙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걸 주장을 하고 싶고 이런 테마를 가지고 있고 이걸 주장을 하고 싶은데, 그런데 이제 컴퓨터 앞에서만 생각해 보면 이게 정말 설득력이 있는지, 다른 사람들은 내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상당히 내 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상당히 궁금하거든요. 그러면 내 생각이 잡히고 글을 쓰다가 이제 정말 내가 누구를 만나면 제 논문에 대해서 막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지금 이걸 하는데, 이걸 쓰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나는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리고 이런 글을 쓰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난 이런 근거를 제시하는데 너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라고 자꾸 말을 해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글 따로 말 따로 있는 것 같지만 말과 글이 하나로 되는 거다 라고 하는 거고요. 사실은 내가 글 쓰려고 하는 것이 사실 말로 표현해보면서, 그러면 이제 옆에 친구가 얘기하겠죠. 야,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해 라고 얘기하면, 왜? 라고. 야, 네가 이런 근거를 댔는데 나는 그게 좀 부족하다고 생각해. 난 그런 경험이라고 하는 건 일반화될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 뭐 이런 식의 어떤 반론이 들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또 다시 생각을 하게 되는 어떤 그러한 방식이다. 그래서 논술이라고 하는 거를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그냥 이렇게 구조 없이 너저분하게 이야기했던 것을 좀 어떤 논리적으로 설명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이해를 구하고 뭐 설득을 시키려고도 하겠죠. 구하기도 하면서, 그러면서 그것들을 조금 더 알아먹기 쉽게, 조금 더 재밌으면 좋겠지만 조금 더 이렇게 논리 정연하게 그것들을 구성하는 방식이다. 그래서 논술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여러분의 어떤 그러한 역량을 이렇게 조금 더 업그레이드 시키고자 하는 어떤 그러한 것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수업에서 이제 제가 기대하는 바로는 여러분들이 이 수업을 하고 가시면 어떤 논술 능력이 이렇게 출중해지셔서 나가시기를 원하는데요. 저도 바라는 바고요. 저도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되기를 바라는 바인데, 이 논술의 어떠한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도 보시겠지만 논증의 능력입니다. 논증이라고 하는 건 논리적으로 증명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떤 테마를 가지고 주장하는 의견이 있는데 그것을 이제 근거를 대면서 그걸 논증을 하는 거죠. 그러한 근거가 설득력이 있으면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래, 네 생각이 맞는 것 같다 라고 동의를 해주겠죠. 그래서 그런 논증의 능력이 우선이에요. 그리고 그 논증의 그러한 능력을 글로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논증의 능력 플러스 글쓰기 능력이다. 그러면 이제 또 글쓰기 능력이 또 뭐냐라고 하는 게 또 뭐냐면 상당히 체계화시키는 어떠한 그런 방식이 있다는 거죠. 이렇게 분명하게 드러나야 될 것을 좀 분명하게 글을 쓰는 어떠한 능력, 이러한 것들이 필요하고요. 더 능력이 좋다면
매력적으로 쓸 수 있겠죠. 사람들을 이렇게 좀 그냥 이거 너무 멋진 거니까 이거 한번 와서 보세요. 이거 좀 사세요.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아주 멋진 문구를 가지고서 사람들을 유혹하는 것이 어떤 물건이 잘 이렇게 거기에 아우라가 붙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아주 이렇게 매력적인 어떤 상품이 되는 경우가 있듯이 글도 이제 내가 주장하고자 하는 어떠한 것과 이런 근거들을 잘 이것들을 배열을 하고 이것들을 사람들에게 잘 보여줘서 이렇게 끌어당길 수 있다면 정말 좋은 글이겠죠. 이러한 것들은 뭐 이렇게 완벽하게 이렇게 갖춰진다라기보다는 이렇게 계속 노력하는 지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번 학기 중 한 학기 동안 여러분들하고 함께 이러한 논증의 능력과 글쓰기 능력을 함양하는 것, 이것이 저희 수업의 목적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논증 능력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봐보죠. 논증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증명하는 어떠한 능력이고, 또 거기에 이제 글쓰기 능력의 어떤 이 논술은 이제 글쓰기가 들어가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저는 이제 이 동영상 강의 여러분들을 이제 뵙기 전에는 이제 논증 능력에 기반해서 논증 능력이라는 걸 중심으로 이제 여러분하고 이야기를 하게 될 것 같은데요. 이제 논증 능력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뭐냐라고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이제 여러분들도 이미 들었던 수업이실 수도 있는데 비판적 사고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비판적 사고력이라고 하는 것은 우선은 비판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그것에 대해서 원래 그래 이거는 이렇게 되어 있어 라고 바라보는 게 아니죠. 이것과 어떤 다른 것들이 어떻게 생겼으며 이렇게 좀 비교 분석하면서 그러면서 그것보다는 이러한 것들이 더 좋은 어떠한 거다라고 어떤 결정도 하고, 그런 결정 속에서 왜 이게 더 나은지에 대해서도 제시할 수 있는 그러한 사고력인데요. 저는 이제 비판적 사고력은 이제 여러분들이 수업도 들으신 분도 있으실 것 같고, 뭐 그러한 것들이 여러 가지 어떠한 스킬도 여러 가지 어떤 기술적인 어떠한 것도 배우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냥 딱 이 한마디만 드릴게요. 비판적 사고력이라고 하는 것은 물음표다. 무슨 말이냐? 어떠한 것들에 비판적 사고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있는 그대로 내가 이것을 그래 선생님들이 맞는 말 했겠지 라고 해서 내가 이것을 그대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대로 습득하는 걸 비판적 사고력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비판적 사고력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물음표를 붙이는 겁니다. 정말 그래? 왜 그러는 거야? 왜 저게 맞는 거야? 라고 하는 물음을 붙여보는 거죠. 그래서 비판적 사고력을 갖고 책을 읽을 때는 어떻게 하시냐? 물음표를 처음부터 붙이시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가 어떤 책이 있다라고 하면, 예를 들자면은 도덕 형이상학의 체계라고 하는 책이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도대체 도덕 형이상이라는 게 있어? 라고 물음표를 붙이는 겁니다. 더군다나 도덕 형이상학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뭐야? 물음표 붙이는 겁니다. 도덕 형이상이랑 체계라고 하는 것이 그러면은 만약에 있다고 치자. 그럼 그런 체계라고 하는 건 어떻게 세워지는 거야? 이러한 것들은 왜 필요한 거야? 라고 하는 물음표를 붙이는 거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비판적 사고력이라고 하는 것은 뭐다? 물음표를 붙이는 거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에 책 표지를 보시면서 물음표를 붙이셔야 됩니다. 도대체 이 책은 왜? 이 책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왜? 물음표를 자꾸 붙이시는 거죠. 그러고 넘깁니다. 목차 보시면서도 물음표 던지시는 겁니다. 도대체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바가 뭔데? 도대체 이러이러한 것들이 왜 필요한 건데? 라고 하는 것을 항상 물음표를 붙이면서 읽는 것. 이게 비판적 사고력이라고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비판적 사고력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질 않고 우리가 이것들을
분석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이렇게 이러한 내용으로 이러한 논리적인 어떠한 생각을 통해서 이것이 분석적이면서 이것을 종합적으로 전체적으로 이것을 이야기하고자 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논증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얘기해서 물음표를 붙이는 능력이다. 물음표를 붙여보자. 너무 뻔해 보이는 것들에 대해서 좀 물음표를 붙여가면서 읽고 아니면 물음표를 붙여가면서 한번 되묻는 거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논증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비판적 사고력, 그리고 또 그걸 이제 어떤 기술적인 어떠한 것들을 이야기하자면 분석적이고 종합적 사고력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논증 능력은 우선은 자기의 주장하고자 하는 바가 있죠. 주장하고자 하는 바. 이거를 논리적으로 제시하는 능력입니다. 논리적으로 제시한다. 논리적으로 제시한다라고 했을 때 그럼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제시하면 뭐가 좋으냐? 라고 물으실 수 있는데 우리 이거 뒤에서 다룰 건데 이 합리적으로 제시하게 되면 다른 사람들이 그 합리적인 것으로 따라오기가 쉽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내 느낌을 더 던지듯이 말을 하게 되면 그러면 사람들이 내 주장이 무엇인지 그리고 왜 저런 주장을 하는지 그 근거는 도대체 무엇인지가 따라오기가 힘듭니다. 그렇지만 논리적이고 합리적으로 그러한 것들을 제시하면 그러면 그 루트가 잘 정해져 있고 명확하게 이쪽으로 따라와 이렇게 생각하면 이렇게 되어 있어 라고 하는 것을 끌어당기기 때문에 내 주장을 사람들에게 좀 명확하게 보여줄 수가 있고요. 그걸 듣는 사람들은 그걸 이해하기가 쉽겠죠. 그래서 자기 주장을 합리적으로 제시하는 능력이 논증 능력입니다. 그리고 아까 물음표 얘기했죠. 다른 사람의 의견을 그냥 선생님이 얘기했으니까 맞겠지. 이 사람 똑똑한 사람이래. 유명한 사람이야. 라고 바라보는 게 아니라 비판적으로 하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의견에 대해서 비판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비판이라고 하면 우리가 조금 어떤 경향이 있냐면 안티를 거는 게 비판하는 능력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건 아니잖아?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비판적인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시는데 그건 비판이 아닙니다. 그거는 그냥 거기다가 안티를 거둔 거죠. 나 마음에 드는 거 없어. 다 싫어.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 뿐입니다. 그거는. 근데 비판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여기서 또 하나부터 객관적으로 비판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것이 어떤 지점에서 그걸 합리적으로 제시를 하는 거죠. 어떤 지점에서 이러이러한 문제들이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이것은 이렇게 바라봐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때 우리는 비판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꾸 그냥 딴지를 거는 거 이게 막 말 잘하고 비판하는 어떠한 능력이라고 생각하시지 마시기를. 가끔씩 이렇게 토론대회에 나가면 그러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렇게 말꼬리 잡아서 얘기하는 게 나는 토론을 잘한다고 생각하세요. 그런 거 아닙니다. 그거는 그런 방식들은 대부분이 인신공격을 하거나 아니면은 너 그렇게 말 못하는 사람이야 라고 그 사람들을 공격하는 거죠. 근데 그거는 그 사람의 의견에 대해서 그 의견을 가지고서 그 의견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것들의 어떤 문제점이나 근거를 제시하면서 이런 것들을 제시하는 어떠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는 못하는 사람이 너 마음에 안 들어라는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안티 거는 건 비판하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안티를 걷고 막 이렇게 말을 크게 하고 뭐라고 하고 인신공격하는 그러한 그 목소리 크게 이야기하는 거를 비판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우리가 어떠한 그 문제 해결의 지점에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안티를 거는 것으로서 하고 있는 말은 고작 뭐냐면 너 말하는 건 마음에 안 들어. 아니면
나는 내가 더 너보다 목소리 크게 더 말 잘할 수 있어. 뭐 요 정도의 말을 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논증이라고 하는 거는요, 우리가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이야기하고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이러한 부분들은 이런 것들이 문제다라고 얘기하는 건 사실은 목적이 어디가 있냐면요, 어떠한 우리가 서로 토론하거나 서로 논증하고 있는 이 사안이 있잖아요.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건설적인 비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안티를 거는 어떤 이런 그런 방식이 아니라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들을 비판을 하는 이유는 뭐냐, 비판을 통해서 조금 더 나은 어떤 해결책을 구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그 논증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주장을 합리적으로 제시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객관적으로 비판하는 능력이고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어떤 문제를 더 좋은 쪽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어떤 능력을 우리는 통틀어서 논증 능력이라고 하고요. 이 논증 능력을 다른 곳에서도 습득하실 수 있는데 그것의 다른 이름이 바로 뭐냐? 우리 학교에도 과목이 있죠. 비판적 사고에 관한 수업들입니다. 그래서 비판적 사고력이라고 보실 수 있고, 그리고 그것의 기술적인 측면을 가지고서 그런 분석적, 종합적 사고력이라고 말을 합니다. 저는 그러면 이 논증 능력을 다 했을 때 뭘 하는 능력이냐? 물음표를 제대로 던지는 능력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서 어떤 물음표를 제대로 던지고 그것에 대해서 어떠한 그 건설적인 어떠한 그 사고력을 사용하시는 어떠한 부분들이 다 논증 능력하고 연관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논술은 논증 능력에 의해서 쓰여지는 겁니다. 이 논증 능력에 의해서 쓰여지는 거다. 그래서 이러한 그 논증 능력을 함양시키는 것, 이것이 사실은 저희 수업이 가지고 있는 첫 번째 목적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논술의 어떠한 능력을 우리가 사람들 어떤 글쓰기가 아니고 이런 논술에 있어서의 글쓰기가 아니고 논증의 어떠한 능력을 실험해 볼 수 있는 장, 이게 뭐냐면 토론입니다. 토론의 어떤 장인데, 근데 우리가 하는 어떤 그 토론이 사실은 이렇게 만들어진 세팅인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찬반 토론의 어떤 방식으로, 그래서 너는 찬성팀, 나는 반대팀, 그래서 무조건 이기는 게 토론이고, 이렇게 하는 어떤 일종의 그런 룰을 가지고서 이렇게 만들어진 어떤 게임의 형식으로 토론을 합니다. 왜냐면은 워낙 이게 말하기 어떤 훈련이 되어 있지 않고, 어떤 논증적으로 말하기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니까, 이제 그 토론을 그런 세팅을 통해서라도 함양시켜 보자라고 하는 어떠한 건데, 이제 저는 이렇게 찬반 토론이 그렇게 교육적으로 훌륭한 방법은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왜냐면은 우리가 그렇잖아요. 이분법적으로 쫙 갈려지는 어떤 사안들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세상은 그렇게 흑과 백으로 나눠지지 않습니다. 어떤 입장도 나는 찬성이야, 나는 반대야 라고 확실하게 구분지어지는 어떤 그런 지점이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이렇게 찬성과 반대로 해서 이렇게 묻는 어떤 그러한 토론의 어떤 방식보다는 우리가 논증적으로 그 자신의 어떠한 물음표를 던져서, 비판적 사고력이겠죠? 던져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것들을 말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의 의견, 다른 사람의 비판도 들어야겠죠. 다른 사람의 비판도 듣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아까 뭐라고 했어요? 객관적으로, 비판적으로, 객관적으로 보면서 그것들을 평가하고 판단하면서 또 나의 의견을 제시하면서, 그러면서 이러한 방식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토론하고 있는 어떠한 주제, 해결하고자 하니까 어떤 토론을 할 거 아니에요? 이거를 어떻게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을까로 나아가는 것이 사실은 토론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의의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더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런 토론은 여러분들이 좀 일상생활에서 참 반으로 나눠서 너는 찬성, 넌 반대, 내가 이길 거야 라고 하는 그러한 경쟁적인 어떤 토론의 방식이 아니라 서로의 어떤 그러한 해결점을 찾아가고 어떤 이러한 방식의 어떤 토론, 그런 토론이 원래 토론의 목적이다 라고 하는 것 생각해서 토론은 왜 필요한 거냐? 토론은요, 서로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우리가 토론해보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의 생각이 뭔지 잘 몰라요. 너는 나랑 친구니까 나랑 같을 거야, 내 편이야. 이게 아닌 거죠. 왜냐면은 서로가 자신의 주장이 있고 의견이 있는데, 이제 서로를, 이제 우리가 어떤 테마에 대해서 토론해보기 전까지는 그 사람의 생각이 무엇인지 잘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토론을 해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하게 됩니까? 서로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잘 이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토론은 사실은 목적은 뭐냐면 토론을 통해서 아까 문제 해결을 한다 그랬잖아요. 노증적인 어떠한 문제 해결. 그러니까 토론을 통해서 서로 다르다는 걸 확인을 하고 서로를 잘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는 이제 그걸 통해서 서로 설득을 시키려고 하겠죠. 아니면 비판도 받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합의에 도달하는 것은 목적으로 하고 있지만 합의에 도달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도 별로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세 번째, 토론은 사실은 토론을 이 의사소통했다는 거. 서로의 생각을 서로 알고 이것에 대해서 논의하면서 서로 이러한 문제 해결은 안 됐을지라도 의사소통을 했다는 것 자체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다시 한번 토론은 의사소통 자체를 목적으로 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토론은 일상생활에서 예를 들면 토론의 장에서만 벌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자면 저는 이제 여러분들에게 연애를 하게 되면 항상 뭘 하라고 하냐면 서로 한번 토론을 해봐라 라고 저는 조언을 하거든요. 왜냐면 사람이 사랑에 대해서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사랑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원하는 바, 자기가 바라는 바가 다 달라요. 사랑에 대한 어떤 생각이 다 다릅니다. 그러면 내가 어떤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다.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기로 했다. 라고 했을 때, 그랬을 때,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 서로에게 바라는 것이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들끼리라도 우리를 아주 잘 알고 있다 하더라도 서로 한번 토론을 해볼 필요가 있다. 너는 사랑이 뭐라고 생각하느냐? 사랑하는 사람과 서로의 관계는 어떤 관계라고 생각하느냐? 라고 하는 거, 이러한 것들을 좀 토론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조언합니다. 제 같이 있는 어떤 학생들에게나 뭐 이런 것들을 조언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토론을 해보면 사랑은 이러이러한 거야 라고, 나는 사랑은 이러이러한 거라고 생각해 라고 말을 하겠죠. 그런데 뭐 예를 들자면 나는 사랑이라고 하는 건 그냥 편하게 맘대로 그냥 할 수 있는 관계, 그런 사람, 내 있는 것에 마음껏 이렇게 하는 거, 나는 그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하고, 사랑하는 사람들끼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들을 그냥 가식 없이 그냥 다 보여주고, 화가 나면 화가 나고 화를 내고 좋으면 펄쩍펄쩍 뛰고 이렇게 하는 게 나는 사랑하는 사람들의 어떤 관계라고 생각해 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어떤 사람은요 그렇지 않아요. 나는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건 서로를 아껴주고 배려하고 존중하는 어떠한 거라고 생각해 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같이 사랑하는 사람인 것 같았는데 서로의 사랑에 대해서 이해하는 바가 다르다는 것을 뭘 하면서? 이야기해보면서, 토론해보면서, 의사소통해보면서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그걸 통해서, 그러면 야, 우리 서로 사랑에 대한 생각이 달라. 나는 편안한 사랑을 원하고 너는 조금 더 뭔가를 존중하고
그러한 것들을 갖춰진 어떤 사랑을 원하는 것 같아. 우린 달라, 우린 헤어져 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자 해서 토론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두 번째 뭐냐, 우리는 사랑에 대해서 서로 생각하는 바는 다르지만 우린 지금 사랑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어떠한 사랑을 해보면 좋을까라고 하는 합의에 도달하고자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런데 그 목적이 꼭 달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렇죠? 생각이 다를 수 있죠. 다를 수 있고, 야, 너 내가 이렇게 원하는 대로 해줘. 너 싫어. 더 이상 얘기하기 싫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좋은 방식은 아니겠죠. 그렇지만 토론을 했다는 것은 서로를 잘 알게 되었고 이렇게 소통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완결된 상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목적 자체에 도달하면 좋겠지만 그런 목적이 아니다 하더라도 서로를 잘 이해하게 됐다는 것 자체가 아주 중요하다. 그래서 이전에는 저 같은 스타일은 좀 맘대로 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맘대로 하는 게 사랑이야. 편한 게 사랑이지. 라고 생각했었던 사람인데 제 짝꿍이 조금 더 사람을 존중하고 좀 갖출 건 좀 갖추고 조금 해주는 거 예의를 지킬 거는 좀 확실하게 지켜주고 프라이버시는 조금 존중해주고 라고 하는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떻게 되나요? 이제는 막 멋대로 내 맘대로 하던 것에 대해서 조금 배려하게 되죠. 그렇지, 이거는 내 짝꿍은 그걸 사랑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 라고 생각하면서 서로 조금씩 어떤 합의점을 지금은 당장 아닐지라도 토론을 통해서 서로 의사소통을 통해서 조금 그것에 가까워지는 어떤 그런 방식으로 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토론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를 잘 이해하기 위한 거다. 그리고 합의에 도달하는 것을 깃발로 꽂고 있지만 사실은 토론은 그 토론을 했다는 것 자체에 목적으로 한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찬반으로 나눠서 찬성인지 반대인지 결정하고 지금 경쟁적으로 누가 이겼어 졌어 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토론의 필요성, 토론이 왜 필요한 거에 배치되는 방식입니다. 그런 룰을 만들어 놨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대회나 토론 대회나 이런 걸 통해서 이제 그런 여러분들의 역량을 조금 더 함양시키고자 하는 어떤 취지에서만 있을 뿐 사실은 실제적으로 이루어진 어떤 토론의 어떤 필요성에는 맞지 않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토론을 하는 데 있어서 서로가 이제 토론을 하는 데 있어서 갖춰져야 되는 어떤 조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조건들이 갖춰지면 우리가 조금 더 이 토론을 할 수 있는 이러한 그 환경이 만들어진다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토론의 조건은 이제 무엇이냐라고 하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성적으로 논의하는 거예요. 나는 이런 것 같아 라고 하는 것 그냥 나의 어떠한 느낌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것들을 산발적으로 얘기하기보다는 어떤 이것을 논리적으로 이것들을 논의를 전개하면서 다른 사람이 이해하기 쉽게끔 내 생각을 따라오기 쉽게끔 논리적이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좀 논증적으로 사고를 끌어당기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나의 생각으로 끌어당기기가 이끌기가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성적인 어떠한 논의로 합의를 도달하는 것을 목적으로 깃발을 꼽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걸 이제 토론의 이제 기본적인 어떤 환경이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세 번째가 이제 첫 번째는 이제 아까 얘기했던 거하고 이제 반복되는 측면이고 이제 두 번째, 세 번째가 아주 중요합니다. 우선은 토론을 참여하시는 분들이 서로를 이해해야 됩니다. 서로를 아주 잘 이해하고 이름도 알고 이 사람이 커피를 좋아하는데 이걸 이해하라는 것이 아니고요. 이해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서로의 생각을 듣고 그리고 그 생각을 통해서 지금 이 토론의 자리에서 우리가 조금 더 그것들을 논의해 보면서 조금 더 나은 한 결론을 가고자 하는 그 자세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에서 이 토론장에서 아주 멋지게 말을 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다 장악해야지 라고 하는 것이 토론의 목적이 아니고요.
내가 얼마나 말빨이 센지 이 사람들한테 보여줘야지 라고 하는 것은 토론에 참여하는 어떤 자세라고 보실 수가 없고요. 그럼 뭐가 토론에 참여하는 자세냐? 다른 사람들이 이것을 생각을 듣고 그 생각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한번 서로 이해해보고 서로 비판적으로 어떤 논의해보자 라고 하는, 그래서 그러한 지점에서의 상호 이해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안 그러면 토론을 할 이유가 없겠죠. 요즘 아까 커플의 예를 들었듯이 서로가 서로를 서로가 사랑에 대해서 서로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이해하고자 하지 않고서 사랑에 대해서 논의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서로를 이해하고자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세 번째, 이것도 상당히 이제 중요한 지점인데요. 뭐냐면 토론 참여자들이 자신의 발언을 할 수 있는 어떠한 그 조건적으로 그 평등한 조건, 그러니까 완벽한 평등이라는 건 세상에 없습니다. 없어요. 1이라고 하는 건 수치상의 어떠한 그 환산되는 어떠한 것들이고요. 완벽한 평등은 없지만 그래도 발언하는 자로서, 그리고 내가 말하고 지금 토론에 참여하는 자로서 평등한 권리를 지녀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평등한 권리 안에서 내가 말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언급을 하고 지나가야 될 게 뭐냐면, 예를 들면 토론하자라고 해놓고 연설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연설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거기서 제일 높으신 분들이거나 제일 말빨이 세신 분들이거나 제일 힘 있는 분들이죠. 그 사람 회의하자, 토론하자 이렇게 해놓고는 처음부터 끝까지 그 사람만 말을 하고는 끝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걸 우린 토론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는 연설을 했다. 토론하자고 해놓고 토론은 빙자로 연설을 한 거죠. 근데 토론이라고 하는 거는 서로 상호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각각의 사람들이 다 동등하게 참여해서 자신의 말을 하는 어떤 평등하다라고 하는 관계를 전제하는 거다라고 하는 것이 토론의 조건입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왜 논리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누구를 설득시키고 우리가 서로 이해하려고 하겠어요. 그래서 이러한 평등한 권리가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 토론의 기반이 되는 그러한 그 원리라고 할까요? 이 안에는 이제 민주적 의사소통이라고 하는 것에 어떤 기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까 했던 이야기에 어떤 그 반복이겠지만 토론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이제 그런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한데요. 우선은 이성적 논의를 통해서 합의에 도달하려고 하는 목적을 서로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성적인 논의가 아니고 내가 내 힘을 여기에서 나의 어떤 권력이나 세력을 아니면 우리의 편의 어떤 힘을 보여줘야겠다라고 하는 것은 토론이 성립할 수 없습니다. 그러한 방식으로는. 그리고 두 번째, 토론의 참여자들은 서로의 생각을, 서로의 의견을 이해하려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토론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어떠한 참여자들이 어떤 힘의 세력이나 뭐 이러한 것들이 아니라 이렇게 평등한 어떤 대등한 어떤 관계를 전제해야만 이렇게 토론이 이루어지게 된다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민주적인 의사소통이 가능하다라고 보실 수가 있지요. 그래서 사실은 토론이 잘 이루어지는 거, 어떤 우리가 일상에서 말하는 어떤 회의라고 하는 회의 시간이 있는데 회의 시간에는 어떤 결정권자나 위에 있는 상사가 말하는 거, 이러한 것이 잘못된 그런, 왜냐면 그 토론 시간이라고 하는 것, 회의 시간이라고 하는 거는 서로의 의견을 듣고 어쨌든 문제를 해결해보고자 하는 어떤 그러한 것을 논의하는 과정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세 가지 전제가, 세 가지 어떤 조건이 갖춰져야 한다. 지금 우리가 이걸 갖춰져 있지 않더라도 갖춰지도록 노력해야 된다라고, 그래야 우리가 민주적인 어떤 소통을 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
이거는 이제 제가 이 책을 읽다가 이제 발견한 건데, 이제 헬덜린이라고 하는 독일의 시인입니다. 시인이 우리가 그 시인의 어떤 문구를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하고 싶어서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우선 읽어보겠습니다. 인간은 많이 경험하였다. 우리가 하나의 대화이고 서로가 서로에게서 들을 수 있게 된 이래로 천상의 것들 가운데서 많은 것이 말해졌다. 우리가 서로가 각각의 다른 개체고 다른 사람들이지만 우리가 이제 대화라고 하는 것, 소통이라고 하는 것, 근데 이 소통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가 내 이야기를 통해서 나의 어떠한 의견으로 너를 끌어오게 한다는 것이 아니라 소통이라고 하는 것, 대화라고 하는 것은 서로가 서로에게서 이렇게 듣게 되는 거죠. 경청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된 이래로 사실은 하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라고 기도문을 가르쳐 준 예수가 가르쳐 준 기도문도 있지만 천상의 것들 가운데서 이미 이 세계에서 많은 것이 말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건 대화, 소통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하늘의 뜻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것들을 통해서 대화를 통해서 소통을 통해서 많은 것들이 사실은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얼마만큼 소통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통을 하는 것, 대화를 하는 건 참 어떤 경우에서는 힘든 일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서로 대화하면서 우리는 하나, 우리에게 서로가 많은 어떠한 것들, 인간으로서 서로에게 많은 것들을 공유할 수 있고, 그리고 그것들을 이루어지게 할 수 있는 어떠한 것이 소통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의 대화로서 하나가 되는 거죠. 대화하는 것으로서 하나가 되는 거고, 그리고 서로 그 대화라고 하는 것은 서로와 서로를 경청하는 거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한 이 소통에 있어서 왜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왜 소통이 필요하냐라고 물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통이 필요한 이런 지점에서 우리가 사실이 있고, 이 사실이라고 하는 건 확실하고, 이거는 진리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어떠한 것들이 많은데, 사실 이게 상당히 오해의 지점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버마스는 이러한 이야기들을 뭐라고 하냐면, 세계가 우리가 하나의 세계에 살아가고 있는 것 같지만 이 세계가 이루어지는 어떠한 것이 한 3가지 정도의 체계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는 그냥 객관적 세계라고 해서, 예를 들면 어떤 진리를 이야기하는, 그래서 어떤 사실을 발견하고 그것이 진리다라고 이야기하는 어떤 객관적 세계가 있고요. 이 객관적 세계에서 주된 어떠한 것들은 어떤 과학적으로 어떤 증명하거나 사실이 뭐다라고 그런 것들을 제시하는 어떠한 지점입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또 인간이 이 세계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또 뭐냐면 주관적 세계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인 인간이 이러한 이 세계를 어떻게 바라보고 세계에 대해서 어떤 경험을 가지고서 어떠한 것들의 진실성이라고 하는데, 자신의 어떠한 생각, 느낌, 어떤 경험을 어떻게 잘 표현할 수 있느냐, 이러한 것들을 잘 표현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주관적 세계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사회적 세계가 있습니다. 이 사회적 세계는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는 이런 부분, 그러니까 내가 혼자 사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어떤 세계이기 때문에 이 세계 안에서는 어떤 이 규범적 정당성이 존재한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놓고 보면
우리가 과학에서 이야기를 하는 어떠한 것들은 객관적인 세계를 많이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어떤 내가 어떠한 것들을 표현하고 나의 어떠한 것들을 진실되게 표현하는 어떠한 뭐 문학작품이나 어떠한 그런 인문학적인 어떠한 거는 주관적 세계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사회적인 룰, 제도, 아니면은 어떤 규칙, 규범, 뭐 이러한 것들은 이제 사회적 세계에서 이야기를 하고 우리는 이러한 세계가 혼종된 상태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문제가 발생을 하는 우리가 이제 소통에 있어서의 어떤 그러한 혼란이라고 할까요? 이런 문제들이 이렇게 발생을 하는 게, 어디에서 문제가 생기냐면, 예를 들면, 이제 신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신이 있다라고 했을 때, 예전에는, 신이 객관적인 세계에서 진리로서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세 시대까지, 철학적으로 중세 시대까지 그게 아주 중요한 철학적인 테마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제 신이라고 하는 걸 객관적 세계로 보고 있고 그것에 의해서 진리로 어떤 증명되는 어떤 문제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그게 이제 중세 철학자들이 쭉 매달렸던 어떤 문제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신 중심으로 모든 걸 하던 그런 중세 시대에는 이 신의 어떤 문제가 주관적 세계, 객관적 세계, 주관적 세계, 사회적 세계를 다 아우르는 어떤 문제였다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과학이 발달을 하면서 과학이나 어떤 이러한 것들의 어떤 진리의 문제라고 하면서 우리는 이제 우주를 보고 뭐 빅뱅을 논의하고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그 논의의 지점은 사실 객관적 세계에 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모든 걸 다 신으로 설명할 수 있지만 이러한 객관적 세계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거기서 따지고 있는 것은 어떤 진리성의 어떤 문제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주관적 세계에서의 가지고 있는 건 이제 우리의 어떤 경험, 내가 어떤 뭐 신적인 어떤 신성감을 경험했다라고 하는 그 경험이 어떻게 표현되느냐라고 하는 어떤 그러한 지점의 어떤 문제에 가 있는 거고, 사회적인 세계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런 사회적인 룰을 어떻게 만드느냐의 어떤 문제로 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헷갈려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 신 이야기를 하면서 이걸 다 아우르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이거를 어떤 주관적인 어떠한 진실성, 신을 얼마만큼 어떤 진실되게 받아들이고 그것들을 표현하느냐라고 하는 어떤 주관적 세계의 어떤 문제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면 어떤 사람들은 또 그거는 어떤 사회적인 어떤 룰의 어떤 방식으로 규범적으로 정당성을 가져야 되는 어떤 문제를 생각하는, 그러니까 그러한 문제로 되면서 서로가 어디에 입장을 두고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냐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이런 것들을 조금 잘 이렇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직접적으로 이제 언어가 이제 발화되는 상황에서 나오는 건데, 예를 들자면, 제가 운전을 잘 못하는데요. 제가 잘 못하는 상황에서 옆에 남편을 태우고 가는 도중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그래서 옆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빨간불이 켜졌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빨간불이 켜졌어. 말하는 것 자체는 그대로 쓰면 그냥 빨간불이 켜졌어 입니다. 자, 집에 도착했습니다. 제가 기분이 나빠요. 그래서 문을 확 닫고 내려버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 남편은 아니 도대체 왜 저러지? 라고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자, 지금 이 발화 상황에서 빨간불이 켜졌어 라는 말은 사실은 세 가지로 다 이해가 가능합니다. 무슨 말이냐? 앞에 진짜 파란불에서 빨간불로 바뀌었기 때문에 빨간불이 켜졌어 라고 그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빨간불이 켜졌어. 첫 번째, 객관적 세계를 그대로 진술한 거죠. 이건 참인 진술입니다. 두 번째, 자,
저는 어떻게 이해했느냐. 제가 운전을 못합니다. 운전을 못하는데 옆에서 빨간불이 켜졌어 라고 말을 하는 건 뭐냐면, 야, 운전 좀 제대로 해라 라고 하는 이 남편의 토로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표현이다 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집에 오자마자 문을 쾅 닫고 내린 거죠. 그렇죠?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아니면 빨간불이 켜졌어 라고 하는 것은 그냥 사실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남편은 옆에서 뭐냐면 빨간불이 켜졌으니까 지금 뭐 해라. 빨간불은 쓰는 거잖아요. 차는 쓰는 거니까 빨간불이 켜졌으니까 차를 세워라 라고 하는 그러한 말을 그냥 빨간불이 켜졌어 라는 말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제가 들은 건 빨간불이 켜졌어 입니다. 그리고 아마 옆에서 이야기를 하는 건 빨간불이 켜졌어 라고 하는 의미로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 어떤 의미냐, 사실은 세 가지가 다 가능합니다. 사실적으로 객관적인 세계에서 빨간불이 켜졌기 때문에 빨간불이 켜졌어 라고 할 수도 있고, 운전 좀 똑바로 해 라는 말을 빨간불이 켜졌어 라고 말할 수 있고, 빨간불이 켰으니까 빨리 서 라고 하는 그 규범적인 그 규칙, 교통 규칙에 관한 얘기를 빨간불이 켜졌어 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그냥 그대로 그 말만으로 보기에는 빨간불이 켜졌어 라는 말이지만, 이 말은 이 세 가지의 의미로 해석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듣는 사람과 말하는 사람 사이에 갭이 있어요. 이 갭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 해야 되냐, 이 갭이 서로 다를 수 있다. 다를 수 있다. 나는 정말 운전 좀 똑바로 해 라고 들을 수 있다는 거죠. 옆 사람은 진짜 그냥 빨간불이 켜졌어 라는 거를 그냥 그대로, 너는 잘 안 보일 것 같으니까 나는 내가 빨간불이 켜졌어 라고 말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냐, 소통해야 된다. 도대체 너는 어떤 뜻으로 그런 얘기를 한 거냐, 너 정말 옆에서 앉아서 그렇게 제대로 운전하라고 얘기할래, 나 긴장되게 라고 물어봐야 되는 거고, 그리고 나는 그런 뜻이 아니었다. 사실은 빨간불이 켜진 걸 네가 잘 못 볼 수 있는 위치에 있어서 나는 그걸 얘기했을 뿐이다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소통이라고 하는 것이 그만큼 필요하다. 왜? 이해하는 방식이 서로가 어느 세계에 입각해서 하느냐가 다 가능하기 때문에. 하나의 빨간불이 켜졌어 라는 이 말 자체가 세 가지 시스템에서 다 이해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만큼 소통이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는 소통을 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소통은 꼭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이 소통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언어를 좀 이렇게 잘 사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뭐 나쁜 말을 하지 마라, 뭐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이거를 좀 명확하게 표현하는 어떠한 방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 언어 자체를 아까 이제 세 가지로 나눠진다라고 했는데, 우선은 그 객관적 세계에 입각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우선은 그 참된 진술, 두 번째부터 보시면 참된 진술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그 참된 진술을 했을 때 오해가 없겠고 이 사람과 나의 이해가 되도록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지식을 공유하려면 참된 진술을 해야 합니다. 그게 이제 올바른 언어 사용법이겠죠. 그리고 첫 번째 보시면 어떤 규범적인 어떤 맥락에 있어서의 올바른 말하기를 수행하는 방식도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아까 규범적인 어떤 맥락이라고 하는 사회적인 어떤 맥락 안에서 그런 맥락과 관련해서 올바른 말하기를 수행하는 어떤 방식도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아까 그 주관적인 세계라고 말했던 이런 지점에서 좀 이렇게 다른 것들과 섞이지 않고 좀 진실되게 표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뭐 예를 들자면, 내 남자친구가 옛날 여자친구를 만나러 간대요. 근데 기분이 나빠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너는 왜 이렇게 이렇게 하느냐 뭐라고 하는 다른 것들을 꼬투리를 잡아서 이야기하는 거는 진실되게 표현하는 것이 아닙니다. 너가 그렇게 만나러 가는 게 좀
부끄럽죠. 너의 프라이버시니까 인정하면 좋겠다라고 나는 생각하는데 사실은 내가 기분이 안 좋은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뭘 할 필요가 있냐면 내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게 이제 자기의 주관적 세계에 대해서 인정할 건 인정하고, 그러니까 나는 뭐 너의 프라이버시도 좋지만 그런 식으로 옛날 여자친구 만나러 가는 게 기분이 나빠라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거, 이게 자기의 주관적 세계를 그대로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게 뭐가 왜 중요하냐? 오해의 소지가 없다는 거예요. 다른 것을 가지고서 네가 왜 이렇게 생겼느니 뭐 이렇게 하는 거는 사실은 거기로부터의 오해가 발생을 하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요 문제가 사실은 너가 지금 옛날 여자친구를 만나러 가는 게 기분이 나쁘다는 지점이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진실되게 표현해 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민주적 의사소통을 위해서 우리가 언어의 사용법, 참된 진술을 해야 되고, 그리고 규범적인 맥락에 대해서 올바른 어떠한 말하기를 하도록 노력해야 되고,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생각, 의도,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어떠한 방식으로 했을 때 오해하지 않고 서로가 소통할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게 쉽진 않죠. 그렇지만 우리가 서로가 다 노력했을 때 서로가 아까 대화로서 우리가 하나가 된다고 했잖아요. 이제 그러한 것들에 접근할 수 있는 어떠한 방식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보자면 그러한 것들이 이제 세 가지 세계를 다시 진리성, 객관적인 세계죠. 진실성, 주관적인 세계, 규범성, 사회적인 세계로 다시 나누어 봤습니다. 그래서 그 말하기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참말을 해라. 진실성, 솔직하게 말해라. 진실을 말해라. 규범성, 공정하게 그런 어떤 룰에 따라서 올바르게 말해라 라고 말할 수 있고요. 그러한 것들을 했을 때 우리는 참말을 통해서 지식을 공유할 수 있고요. 진실을 통해서 서로가 그 오해 없이 서로가 그 이해하고 설득할 수 있고요. 공정하게 규범 안에서 이야기하면서 민주적인 어떠한 상호관계 안에서 서로가 올바른 이야기, 규범적인 어떠한 올바른 말하기에 다가갈 수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이론들은 이제 여기 오스틴, 하버마스 뭐 이러한 사람들이 이제 의사소통, 커뮤니케이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기 이제 뭐 발화적, 발화수반적, 발화수단적이라고 하는 내용을 가져왔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일상적으로 말하기를 할 때는 이제 보통은 이제 참거짓, 그러니까 말하기 제일 위에 이 참거짓으로 이 검증이 된단 말이죠. 그런데 말하기를 위한 말하기,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소통을 하는 것을 위해서 하는 것은 이 세 가지가 다 검증하는 어떠한 토대가 됩니다. 아까 진실성, 진리성, 규범성, 이 모든 것이 해당하니까 말하기를 위한 말하기를 하는 것이 사실은 우리가 왜 말을 해야 되느냐의 어떤 목적이 되겠고요.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그냥 사건들만 나열하는 식으로 하면 그 사건이 참이냐 거짓이냐의 문제가 되지만, 우리가 말을 하는 이유라고 하는 것은 말하기, 의사소통하기 위한 말하기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 조건들이 다 얘기가 되는 진리성, 진실성, 규범성이 다 논의가 되는 어떤 지점이겠고요. 또 이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말이라고 하는 게 세력, 힘, 권력 이러한 것들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어떤 효과를 원해서 이렇게 말을 하는 어떤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내가 말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결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명령대로 니들이 날 따라라고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은 사실은 내 명령에 복종하게 하는 것, 이게 이제 사회적 규범성에 의한 타당성이라고 여기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 명령에 복종하게 하는 것, 이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어떤 논증 능력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이런 논증 능력에서 우리가 그 원하는 어떤 말하기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의사소통 자체를 위해서 의사소통을 목적으로 하는 말하기입니다. 그래서 과학적인 어떤 발견을 하는 것도 아니고요. 내가 생각하고 있는 어떠한 것들을 다른 사람들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설득하고 이해하고 아니면은 이것들을 한번 살펴보고 이렇게 하는 말하기를 위한 말하기이고요.
그리고 어떤 결과를 도출을 해서 이것들을 어떠한 결과를 통해서 어떤 효과를 내자라고 하는 것에 가 있지 않다. 그래서 이 표는 복잡하지만 이걸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말하기는 무엇을 위해서 있다, 말하기를 위한 말하기를 통해서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사회에 대한 부분, 어떻게 우리가 민주적으로 소통하는 삶으로 가능할 것인가라고 하는 거는 다음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못 다룬 부분은 조금 더 다루기로 하고요. 오늘 과제, 이번 주 첫 번째 오리엔테이션을 하는 오늘의 과제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오늘 이제 논술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논술이라고 하는 건 논리적으로 서술하는 건데, 그 논리적인 서술은 말하기와 글쓰기로 이루어진다. 그리고 논리적인 말하기가 이루어지는 장이 바로 여러 가지 듣겠지만 대표적으로 토론이다. 그래서 이 토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논술이라고 논리적으로 서술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 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토론에서 논리적 서술에서 중요하게 이야기되는 어떤 소통, 소통이라고 하는 것이 논리적인 어떠한 소통, 이런 말하기를 위한 말하기, 의사소통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소통에 대해서 이것을 민주적 의사소통이라는 것을 붙여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는 여러분에게 한 문단을 써보시기를 여기에 과제로 내드리는데요. 논술이라고 하는 건 왜 필요한가? 라고 하는 거. 라는 질문에 대해서, 그럼 이제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라고 해서 이제 여러분에게 이런 이론도 가져오고 저런 이론도 가져오고 이렇게 하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의 배경 지식으로서 이렇게 도움이 되라고 드리는 말씀이고, 우선은 나는 논술에 대해서 의견이 필요하겠죠. 나의 의견. 그리고 이 나의 의견을, 나는 논술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이러해서 필요하고 이러이러해서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라고 하는 나의 의견, 그리고 나의 의견에 근거가 필요하겠죠.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그것의 근거가 뭐냐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논술은 왜 필요한가라고 하는 한 문단을 써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사실은 여러분들이 이제 이 수업을 들어오시는데 이제 논술에 관한 수업이잖아요. 논술의 이론과 실제라고 하는 수업이기 때문에 내가 왜 여기에 있느냐라고 하는 물음에 대한 나는 왜 여기에 왔고 왜 이 수업을 배우고자 하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답이 그것에 대한 물음이 되겠고요. 두 번째는 어떤 소통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강조를 하면서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소통을 해야 된다. 이렇게 오해의 소지가 있다. 이런 얘기를 아주 강조를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런 소통이라고 하는 것이 나는 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라고 하는 여러분의 의견, 그리고 이 여러분들의 의견에 대해서 어떤 근거들을 통해서 나는 소통이 그래서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여러 하버마스도 이렇게 얘기하고 이러한 것들보다는 여러분들의 생각, 의견,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어떤 근거들을 통해서 10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 근거들을 통해서 한 문단을 구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과제를 저에게 하셔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에는 오늘 다루지 못한 민주적 의사소통과 이제 여러 가지 관계, 어떤 우리 사회 안에서의 어떤 관계 속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라고 하는 부분들을 조금 더 살펴보면서요. 그러면서 이렇게 민주적으로 의사소통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에 우리가 어떻게 다가갈 수 있는지, 왜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우리가 민주적으로 의사소통하는 삶을 살 수 있는지에 대한 어떤 문제에 대해서 오늘 다루지 못한
그 PPT의 뒷부분을 다루면서 그 다음에 우리가 다루는 책, 논증의 탄생이라는 책에 목차를 중심으로 해서 물음표를 아까 비판적 사고력으로 해서 물음표를 던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물음표를 던지면서 이 책의 주제와 테마와 목차들을 검토해보는 것을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저도 이제 처음 수업이라서 언어하고 여러분들도 이제 저도 처음 보고 이렇게 하면서 어색하지만 이제 아량으로 어색하지만 열심히 한번 해볼 테니까요. 우리 못 뵙더라도 한번 열심히 이 논술을 잘 할 수 있는 논증 능력을 키우기로 한번 노력해 보시기로 하겠습니다. 어쨌든 긴 시간 수고하셨고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